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살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픈 곳 없고 운동도 많이 한지라 덩치도 있고 건강한 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처음으로 살게 된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태산 아파트.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직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때 한창 버디버디가 유행할 때였죠. 버디상으로 알던 누나였는데 마침 저희 집 쪽에 와 있다길래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시쯤에 만나서 집안에 아무도 없고 그 동네에 마땅히 갈 곳도 없던지라 저희 집으로 갔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빈집에 둘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이야기꽃 피울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하고 그런 짓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도 이상해서 별짓하지 않고 9시쯤에 그 누나를 보내고 마중 보낸 뒤 그때 제가 한창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미쳐 있을 때였죠.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까지 게임하고 3시간 자고 학교 가서 자고 했는데 11시쯤인가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제 방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밖이 보이는 창문이 있고 옷을 많이 걸어두었죠. 새벽 3시쯤인가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는 마음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쯤에 집에 오시는데 그날따라 늦게 오시더라고요. 전 어머니하고 여동생 저 이렇게 세 식구거든요. 밖에 비도 오고 동생은 자고 게임하기는 싫고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올 때 있죠. 피곤한데도. 그래서 누운 채로 베란다를 보면서 학교 갈 때 우산 가져가야겠구나 생각하고 이것저것 잡생각을 했죠. 한 4시 되기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베란다 쪽에 흰 수증기 형태로 뿌옇게 퍼지는 겁니다. 이게 가위인가 하고 몸을 움직여 봤더니 몸도 움직이고 꼬집어도 아프고 베란다엔 아직도 수증기 같은 게 뭉쳐지려고 하고 침대에서 누운 채로 몸을 반쯤 일으켜서 손을 뒤로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튀어나오려고 저러나 하고 그 행동이 4년 동안 잠 못 자게 한 시작이었을 줄이야.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는데 허연 게 베란다에서 튀어나오더군요. 흰 소복 같은 걸 입고 여름에 제 방 쪽이 춥길래 베란다 문을 닫고 방문을 열고 자는데 그날 제가 방문을 닫고 베란다도 닫고 그러고 누웠거든요. 허연 게 튀어나오자마자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다리는 없이 허공에 둥둥 떠 있고 하얀 소복을 입고 일자머리에 길고 검은색 머리. 새하얗단 못해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이 상당히 예뻤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코, 작고 예쁜 입.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더군요. 그때부터 겁에 질렸습니다. 너 누구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도 나오지 않고 몸만 무지 떨릴 뿐. 그 상태 그대로 떨면서 지켜보다가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치켜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흰자밖에 보이지 않던 눈, 그 눈이 갑자기 새빨갛게 변해간 것을 보자마자 그 손과 함께 방 불 스위치를 켜고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거실엔 언제 오셨는지 어머님께서 TV를 보시다 놀란 얼굴로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덜덜 떨면서 귀신 봤어. 내 방 베란다 하고 말하니 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네가 피곤하고 매일 게임만 하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하시더군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저도 헛것 봤나 했는데 헛것이 아닌 분명한 귀신. 뭐 때문에 갑자기 귀신을 봤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어제 집에 데리고 왔던 그 누나 때문인가 보다 해서 연락을 끊기로 하고 안 했죠.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가위의 연속. 첫 번째로 눌린 가위. 나는 자고 있다.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고 배경은 내 방. 분명히 방문 열고 내 방에 불 켜고 잠이 들었는데 방 안이 어둡다. 엄마가 불을 껐나? 방문은 왜 닫았지? 누군가 내 왼쪽 옆에 서 있다.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평민들 복장 있죠? 머리에 흰 뚜껑 같은 거 메고 하얀 옷 입고 그 복장 있잖아요. 뭐라 해야 하나 하여튼 간에 평민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 말입니다. 그걸 입고 서 있더라고요. 제 고개는 돌려지지도 않았는데 보이더군요. 몸을 움직여보려 했는데 움직이지 않길래 왜 가위에 눌리면 손가락 움직이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몇 번을 해봤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옆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그것이 제 배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 물체랑 얼굴 마주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욕도 짓걸려 보고 했지만 안 풀리더라고요. 제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고 점점 다가오는 두 손.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제 목이 조일 순간에 엄마가 깨우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고요. 그 뒤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새벽 2시에 저승문이 열리고 새벽 4시에 저승문이 닫혀서 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귀신들은 하루 동안 여기저기 방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다 돌아간다고. 그 얘기를 들은 탓인지 4시 지나서 잠들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며칠 뒤에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내 방 쪽에서 나길래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서 방을 쳐다봤죠. 8시인가 9시쯤 흐리멍텅한 물체들이 여러 개가 제 방 쪽에서 뭉클뭉클 뭉치더라고요. 투명하고 아메바 같다고 해야 하나? 성질 나서 문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 들고 휘두르려고 하니 없어졌고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거실에 누워있다 숨이 탁 막히면서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아 소리를 질러보니 안 나오고 이번엔 뭐가 튀어나올까 하는 두려움.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가끔 찾아가시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집은 터가 안 좋다. 동쪽으로 이사를 해라 해서 그 아파트에서 동쪽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영남 아파트라고. 몇 동인지 기억은 안 나나 6층이었던 건 기억합니다. 바로 위가 옥상이고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했지만 여전히 새벽 4시 이전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어느 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10시인가 넘어서도 안 오고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빠, 집에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저하고 엄만 전연저거 안 혼나려고 생쇼한다고 뭐라 했는데 동생이 진짜 아니라고 검은 양복 입은 남자랑 여자랑 우리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계단 올라오면 불 켜지는 거 있죠? 불까지 켜지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고. 두 번째 이야기, 거머리. 그 일은 지난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복학생인 정우 선배가 제의한 일이었습니다. 농월이란 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농월이라는 게 아마 농촌 봉사활동의 준말이던가요. 난 대학에 들어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봉사활동 서클 애들 혹은 학생회 애들이나 다니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그룹의 리더인 정우 선배가 정색을 하고 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레포트나 과제물 제출할 때 악영향이 미칠 테니 눈물을 머금고 정우 선배를 따라 나섰습니다. 2박 3일 정도로 짧게 그리고 인원수도 5명밖에 안 되는 농월이라 이름 붙이기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우 선배를 따라 D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거기 밥은 줘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막내인 민경이가 물었습니다. 이 녀석은 새내기로 몸집도 얼굴도 너무 어리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대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래도 우리들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막내 동생처럼 귀여웠습니다. 특히 나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더 정이 가는 녀석이었습니다. 민경이 말고는 나, 정우 선배, 그리고 나와 동갑인 창민이와 2학년인 준석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과이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 만든 스터디 그룹이었습니다. 밥이라니 새참도 주신다더라. 정우 선배가 민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서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쌀이며 부식 등을 열심히 챙긴 선배였습니다. 인원수도 적기에 우리는 선배 차에 다 같이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선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우 선배, 제발 담배 좀 꺼요. 선배는 내 말에 황급히 담배 불을 껐습니다. 갑자기 준석이 앞자리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농활 얘기는 꺼내신 거예요? 그건 그냥 내년이면 졸업인데 노느라 봉사활동 한번 못 해본 게 후회가 되어서. 마지막 여름 방학인데 말이야. 나는 웃으며 정우 선배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다리에 웃기게도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선배, 변태야. 웬 여자 스타킹을 신었어? 내 말에 정우 선배는 얼굴이 벌개져 대답했습니다. 얌마, 우리 농활 가는데 벼농사 짓는 데란 말이야. 여름에 논으로 들어가면 거머리한테 피 빨리는 건 몰라? 그 예방용이다. 너무도 당당한 정우 선배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이윽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D란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도 몇 채 안 되는 어쩐지 분위기도 삭막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우리는 모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입을 연 사람은 우리를 데려온 정우 선배였습니다. 이렇게 서 있지 말고 3일밖에 안 있을 건데 될 수 있는 한마니 거들고 가야지. 이장 어른 댁에 인사하러 가자. 이장 어른 댁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60 정도의 남자로 우리를 보는 눈이 별로 곱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흔한 회관 하나 없으니 우리 집에서 묵게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은 챙겨왔으니 신경 안 쓰이게 하겠습니다. 정우 선배가 허리를 굽혀가며 대답을 하는데 부엌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중학생 정도로 앳된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거의 만삭에 가깝도록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보다가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이신가 보네요. 아니, 막내딸이요. 그 애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헛간에 짐을 풀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창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나는 창민이에게 첨벙거리며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창민이는 자기 다리에서 무언가를 떼어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귀에 있는 것은 거머리였습니다. 길이는 새끼손가락만 하고 검은 빛을 띤 지렁이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피를 듬뿍 빨았는지 배가 통통했습니다. 창민은 그것을 짓이겨 버리고는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논에서 벼의 잡초를 골라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논에 들어오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비닐옷과 장화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이라 더운 데다가 답답해서 그냥 논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이렇게 거머리한테 피를 빨리고 있었습니다. 창민의 다리는 벌겋게 부었습니다. 나는 정우 선배의 눈치를 봐가며 거머리를 피해 조금씩 논 가장자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헐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정우 선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달거리는 제때 하나? 달거리요? 별 이야기를 다 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햇빛에 검게 그을린 체격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여기에서 달아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거야. 우리야 갈 데가 없으니 돈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늙어서 그것들이 노리지 않지만 학생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남자가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임자, 새참 안 내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주머니는 일어나 가버리셨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마냥 서 있었습니다. 다들 죽는 소리를 하며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데 모두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를 쉬엄쉬엄한 내가 밥이라도 지으려고 쌀을 가지고 수도가로 나갔습니다. 아까 본 그 여자애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 물을 받고 있는데 힘겨워 보이는 표정으로 쌀을 씻던 그 애가 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른 그 쌀들을 주워 담아 대신 헹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파리한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학생 언니. 그냥 언니라고 해. 근데 너 이름은?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해숙이에요. 아, 그렇구나. 몇 살이야? 15살이요. 나는 그런데 왜 그리 배가 불러 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병일지 모르고 숨기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열심히 쌀만 씻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 애가 쌀이 든 바가지를 잡으려 하는 순간 핀이 튕겨져 나가며 머리가 풀어졌습니다. 나는 내 머리를 묶고 있던 이본을 풀러 그 애의 머리를 묶어 주었습니다. 나는 또 있어. 근데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언니, 도망가세요. 여기 계시면 큰일 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의 얼굴빛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서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쫓아가려다 그냥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선배, 왜 하필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선배는 담배를 찾다가 내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동기 녀석 중에 여기로 농을 왔던 놈이 있었거든. 인심도 후하고 좋은 곳이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아마 3년 전이던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상해졌네. 하긴 그때 애들 몇몇 이곳에서 실종되어서 말이 좀 많았었지.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 이상해. 그러자 준석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농사 짓기는 아주 좋은 곳 같아요. 땅도 비옥하고 잡초도 별로 없고 게다가 해충이라고는 거머리 말고는 아예 없던데요. 준석 선배 농사일에 대해 너무 잘한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석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농사 짓잖니. 벼농사로 사남매 다 대학 보낸 집안이다. 어차피 이번 농활 끝나면 집에 가서 또 거들어야 해. 우리는 왁자질 걸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던 창민의 얼굴색이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민을 둘러쌌습니다. 창민은 식은땀을 흘렸고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 선배가 말했습니다. 준석아, 안채로 들어가서 이장 어른 좀 모셔와봐. 준석은 안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이 오더니 창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채로 그를 옮기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창민을 들쳐업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서 본 창민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는데 아까 그 거머리에게 물린 자국만은 거무죽죽하게 곪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 어른,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잠시만 다들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나. 그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민의 피부 밑으로 무언가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을. 혈관을 따라 그의 피부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경이는 거의 실신 상태였고 나도 순간 정신이 어찔했습니다. 이장 어른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 딸을 불렀습니다. 혜수가 여기 칼 좀 가져와라. 혜수기가 날카로워 보이는 작은 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장 어른은 그것을 받아 불에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검게 타들어가자 그는 그것으로 창민의 팔 혈관을 땄습니다. 왈칵 피가 나는 대신 거머리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거머리들이 창민의 몸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장 어른은 해수기에게 대야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고는 자신의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 창민의 팔 아래 두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았는지 거머리들이 그 대야 안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안 되어 큼직한 대야가 거머리들로 가득 찼고 그는 옆에 있던 석유병을 들더니 기름을 거머리들에게 뿌리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피 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비위가 상의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머리들은 모두 불에 탔고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창민은 몸에 피를 모두 빨렸는지 온몸이 백지장처럼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우 선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 어른은 담배 쌈지를 찾아 하나 말아 피우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했는데 죽어버렸군. 전에는 이것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실은 다 우리 잘못이라네. 수확량을 늘리겠다고 너무 많은 제초제와 농약을 썼거든. 그때 민경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머리가 무서우면서도 궁금했는지 대야 옆으로 갔다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녀석에게 물린 것이었습니다. 민경이는 손목을 물렸는데 그것이 손목을 타고 팔뚝으로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민경이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급한 마음에 아까 이장 어른이 한 것처럼 하기 위해 내 동맥을 끊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장 어른은 나를 만류했습니다. 학생, 소용없네. 여자는 죽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죽지 않아. 아니. 그는 자신의 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애처럼 되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이는 팔을 붙들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런 민경을 해숙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정우 선배, 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민경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민경이 통증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해숙의 배를 후려갈겼습니다. 해숙은 배를 움켜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해숙의 치마 자락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건가? 이장 어른은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른 이불을 깔고 해숙을 눕혔습니다. 아마 출산이 시작될 모양이었습니다. 준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더니 물을 끓이러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 선배도 그 뒤를 따르려 했으나 해숙이 정우 선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배는 꼼짝없이 그 옆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해숙의 속옷을 벗기며 물었습니다.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린 산모는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어른은 차마 딸 곁에 오지 못하고 민경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야. 우리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농약을 썼지. 다른 해충들은 박멸했는데 그 거머리들 많은 농약을 견뎌내더군. 그리고 살아남은 거머리들은 너무나 강해졌지. 피를 빨게 되면 인간 몸에 들어가서 모든 피를 빨아들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근데 수컷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암컷 거머리들이 전멸하고 만 거야. 그래서 그 수컷 거머리들은 자신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 다른 암컷을 노리기 시작했지. 나는 바삐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다른 암컷이 설마? 그렇다네. 인간 여자를 노리게 된 거지. 여기야 워낙 촌구석이고 다들 늙어빠진 사람들이라 별 문제가 없었네. 나도 이 애가 거머리들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는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여기 노는 다른 데 논에 비해 5배의 수확량을 올린다네. 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따님을 병원에라도 데려가셨어야죠. 그럼 우리의 비밀은 발각나고 아마 정부에서 그 거머리들을 없애기 위해 이 논들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은 쉬쉬했지. 나도 입을 다물기로 했고 우리에게는 별 해가 없었거든. 그렇다면 아까 제 후배는 왜 죽은 거예요? 그건 젊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노쇠한 우리의 피는 이상하게도 잘 빨지 않더군. 3년 전에도 학생들이 농어를 왔다가 몇몇이 물리는 일이 있었네. 우리는 농어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쫓아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할 수 없이 받은 거였지. 하지만 거머리들이 그 학생들을 물어 죽였고 우리는 남은 학생들과 유가족들에게 꽤 많은 돈을 주어 타협을 본 뒤 그 학생들을 논에 묻어버렸네. 해숙에게 등을 잡아 뜯기고 있던 정우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실종되었다는 학생들은? 그때 이장 어른이 말했습니다. 설마 이 여학생 초경도 안 치른 거 아닌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민경은 늘 어린 애 같았으니까. 하지만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온 피부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부위에 무언가 안쪽에서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이 보일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 학생 아직 수트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남자 학생들처럼 그냥 먹히고 마나보네. 해숙은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투산인데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우 선배의 옷자락은 너덜너덜해졌고 나는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해숙은 피에 뒤섞인 몇 천 개의 알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피가 범벅이 된 그 반투명한 작은 알들. 우윳빛 알들을 보면서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해숙은 땀으로 얼룩진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우 선배는 그것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해숙을 안아 옮기고는 그 알들을 이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들고 나오더니 그것들을 말아 불을 붙였습니다. 정우 선배는 그 알들 위로 불붙은 진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피 묻은 이불은 금방 불이 붙었습니다. 알들은 톡톡 소리를 내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민경의 상태를 보기 위해 정우 선배와 나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창민처럼 검은 입술에 백지장 같은 흰 얼굴을 한 채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물을 끓이기 위해 부엌에 있던 준석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배들, 큰일 났어요. 준석은 말을 더듬으며 밖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머리떼였습니다. 새까맣게 몰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알이 터져 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이장 어른이었습니다. 어서들 달아나게. 자네들을 노리고 오는 걸 거야. 아마 여학생 때문에 더 할 테니 어서 달아나게.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선배가 말했습니다.
헛간에서 차 열쇠를 가져올 테니 먼저 담을 넘어. 그것들은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와 준석은 정우 선배 말대로 담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논두렁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달렸습니다. 밝은 달빛 덕에 우리 뒤를 따르는 정우 선배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선배와 함께 가기 위해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배가 거머리떼에게 당한 것이었습니다. 거머리들이 선배의 온몸 위에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선배를 구하기 위해 가까이 가려 하자 준석이 나를 저지했습니다. 준석은 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정우 선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챙그랑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선배가 무언가를 우리 쪽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키였습니다. 나는 눈물로 압이 흐려왔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날 세게 그 키를 주워 오더니 다시 나의 손목을 잡고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렸는데도 거의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우 선배의 차에 다다랐습니다. 준석은 빠르게 트렁크를 열더니 호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의 수유구를 열더니 호스를 밀어넣고는 휘발유를 입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빨아올린 휘발유를 거의 우리를 따라잡은 거머리들에게 뿌려대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얼른 올라탔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차 창문을 열고는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머리대에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들은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맡았던 것 같은 피 비린내와 고기 타는 노린내를 뒤로 한 채 우리는 그곳 뒤를 떠났습니다. 준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차에 오르기 전에 그 거머리에게 물렸다는 것을. 그 후로 수개월 후 오늘 나는 준석을 죽이고 왔습니다. 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일을 모릅니다. 나는 얼마 후 출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기들은 이 도시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산골. 이런 산골은 정말 내 생전 처음이다. 문명과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세상에 찌든 것 하나 없이 맑고 순수하기만 하다. 덕분에 난 군대에서나 겪어본 푸세식 화장실을 몇 년 만에 경험해 보고야 말았다.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는 것이 내 꿈이기는 했지만 동네 어르신들께서는 그 예전 그랬던 것처럼 한참이나 어린 내게 선상님 선상님 하고 부르시고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나 소식들 또한 내 의견을 듣고자 자주 물어오시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이곳에 부임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사 왔을 때였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상쾌하게 일어나 출근하려고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이 온통 파헤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학교 녀석들의 짓궂은 신고식일 것이다. 그래서 가자마자 기선제압을 하려고 호통을 쳤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한사코 아니라며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10명 남짓 되는 녀석들이 저희들끼리 무언가 속닥속닥 거렸다. 저 선생님, 그 집 원래 귀신 나오는 집인데요. 한 녀석이 쭈뼛대며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그 녀석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녀석들에게 얘기했다. 이 선생님은 그 유명한 해병대 출신이라 귀신 같은 건 단숨에 잡아버린다. 그 후로도 계속 텃밭이 파헤쳐졌지만 나에게 별 피해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산짐승이겠거니 하며 이제는 장난스럽게 오늘은 별로 많이 안 파헤쳐진 걸 보니 배가 고파 힘이 없나? 하며 농담도 하는 정도가 되었다.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5학년 삼식이 내로 가정 방문을 갔을 때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삼식이 어머니가 쭈뼛대며 저 선생님, 근데 그 집에서 별거는 없으세요? 라며 물었다. 네, 뭐 괜찮은데요. 그러자 삼식이 어머니가 원래 그 집이 마으려는 찰나 삼식이 아버지가 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이놈의 여편네가 바쁘신 선생님 붙잡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겨. 그러자 삼식이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나는 왠지 꺼림칙했지만 그렇게 자리를 일어섰다. 아무래도 오늘 밤 지켜봐야겠다 싶어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살피고 있었다. 괴종시계가 몇 번쯤 울리는 야심한 시각.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해병대 군가를 나지막이 부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어떤 물체가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
침을 한번 삼키고는 그대로 뛰쳐나갔을 때 순간 정신을 잃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았다. 섬뜩하게도 어떤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는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손에서는 피가 흘렀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나이는 15살가량으로 보이는 소녀였다. 말도 안 나오게 놀라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 소녀가 울기 시작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그런데도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래서 손도 치료해줄 겸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밝은 방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입술은 파리했으며 손은 생각보다 많이 상처가 나 있었다. 치료를 해주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며 조용히 물었다. 매일 밤 땅을 파헤친 것이 너였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도대체 뭘 찾길래 그렇게 매일 파헤치는 거니? 소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소리가 나온다. 엄마 다리요. 소녀의 아버지는 심한 의처증을 가진 사내였다. 게다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말썽꾼이라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내에게 폭언과 구타를 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도망을 치라고 권유까지 했고 결국 소녀의 어머니는 몰래 도망을 쳤다. 몇 달간 아내를 찾아 헤맨 끝에 소녀의 아버지는 아내를 찾아냈고 집으로 끌고 와서는 결국 아내를 토막 살해해버렸다. 그리고는 집 주변 곳곳에 깊숙이 숨겨두었는데 경찰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다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지금 가까운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예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찾아 헤매던 중 죽은 어머니가 꿈속에서 텃밭을 파보라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매일 밤에만 나타나 땅을 파보았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소녀의 이야기도 딱하고 해서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결국 동이 들 무렵쯤 되어서 텃밭 구석을 한참 파보았을 때 다리뼈가 발견되었다. 소녀는 정성스럽게 닦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발걸음도 가볍게 훌쩍 뛰어가 버렸다. 갑자기 이름이 궁금해져서는 뒤늦게 뒷모습에 대고 이름을 물었더니 큰 소리로 답해 주었다. 김윤미여. 잘 가라는 인사를 해주자마자 피곤이 몰려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며칠쯤 지나 당직을 서게 되었을 때였다. 학교 소사 아저씨와 함께 학교 이곳저곳을 돌며 일과를 마치고는 숙직실에서 소주를 한 잔 걸칠 때였다.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소주가 아주 잘 받는 그런 날이었다. 아저씨는 몇 잔을 걸치더니 우리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안다고 해주었고 그 집에 윤미라는 딸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아저씨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윤미한테 들었는데요. 하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겨? 걔는 지의 엄마 죽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울다가 결국 죽었는데. 네 번째 이야기, 망자와의 동거. 사내 커플 2년차 동호와 수진. 오늘도 수진은 동호의 오피스텔에서 그를 위한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는 수진은 사랑하는 동호를 위해 2달째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워왔습니다. 식탁엔 벌써 동호의 입맛에 맞는 요리들이 하나씩 올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콧노래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견된 행복이 그려져 있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이 대학을 졸업해 어렵사리 입사했을 때 사회초년생으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외모에 팔등신 몸매는 의뢰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이나 남자 직원들의 음탕한 눈길과 음담패설 등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수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술잔을 권하며 은근히 수진의 가슴을 슬쩍 건드리는가 하면 격려의 말과 함께 수진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여직원들의 시선과 질투는 더욱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진을 감싸주며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녀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그 남자 이동호. 펀칠한 외모에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사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동호는 수진에겐 위기 때마다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였습니다. 이미 사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랑은 깊었으며 수진의 부모들도 예비사위인 동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백마탄 왕자에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수진에게는 동호의 오피스텔이 더 이상 동호의 보금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배가 꽤 불러 있었습니다.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동호는 뛸듯이 기뻐하며 당장 수진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과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수지는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맛있게 저녁을 먹을 동호를 상상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동호의 귀가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고 수지는 한달음에 현관으로 뛰어가 동호 씨, 왜 이제야 와? 라며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동호가 아니었습니다. 동호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수진의 부모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아빠가 이렇게 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집에 가서 뭘 좀 먹자. 수진의 아빠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들이야. 여기가 내 집이고 지금 동호 씨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온단 말이야. 아침에 내가 새로 산 양복에 구두까지 내 손으로 신겨서 회사 출근시켰단 말이야. 내 집은 여기란 말이야. 수진의 엄마는 딸의 배를 보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치마를 걷어 허리에 감겨있는 인형을 빼 내동댕이 쳤을 때는 이미 실신지경이었습니다. 수진의 엄마는 현관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오피스텔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에 옆집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 이 집에 드나들면 이 집 총각이랑 곧 결혼식 올린다고 했던 그 아가씨 아니야? 아니, 세상에 저 물꼴이 뭐야. 사람의 형상이 아니잖아. 에그머니, 귀신도 저보단 낫겠네. 근데 왜 저래? 수진의 눈빛은 피빛을 띠고 소매 밖으로 나와 있는 앙상한 뼈마디는 손목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쥐어뜯긴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그 탐스럽고 예쁘던 얼굴은 바람 빠짐 풍선 마냥 쪼그라들었으며 동호가 늘 칭찬에 마지 않던 그 붉은 입술은 지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덫에 걸린 듯 주위를 경계하며 내동댕이 쳐진 인형을 얼른 주워 품에 안은 수지는 현관문을 재빨리 닫아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돌아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동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호 씨, 미안해요. 이렇게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수지는 서둘러 찌개를 데우고 동호가 샤워할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현관 밖에서는 수진의 부모들이 수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 밖을 외면하며 동호를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1년 전, 동호 씨 나야 수진이. 자기한테 할 말 있으니까 지금 옥상에서 만나. 선선히 부는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치는 통에 수진의 부푼 가슴은 터질 듯 했습니다. 빌딩 숲 옥상이라 하지만 항상 동호와의 데이트 장소로 옥상 한 구석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온다, 나의 사랑. 수진아, 무슨 일인데? 저녁 때 오피스텔에서 보기로 했잖아. 곧 동호는 수진의 임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호는 감격한 나머지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부모 형제 없이 호롤단신 서울에서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외롭게 지내온 동호에게 수지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어머니이자 연인이자 반려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이세까지 잉태했다니. 그 기쁨은 하늘을 날아 저 땅 끝까지 몸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동호는 수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 이번에 해외 수출 권해서 계약만 성사되면 승진은 문제없어. 나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바로 식 올리자. 수지는 동호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계획에도 없는 아이여서 동호가 지우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이었는데 이렇듯 기뻐해주니 수지는 도리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동호와 수지는 벌써부터 흥분과 아이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는 동호의 뒷모습을 수지는 눈 속에 영원히 담아두기라도 하듯이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오피스텔을 청소하며 한가로이 라디오를 듣던 수진의 귀에 낯익은 이름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총을 든 괴한이 총을 난사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1명이 포함돼 정부가 나서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로는 서울시 서초동에 소재한 이동호 씨라고 합니다. 수지는 머리속이 하얗게 되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머리와 목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총에 맞았을까?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하지? 그 순간 수진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밑으로 내리니 시커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칼로 아랫배를 쑤셔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지는 아직도 동호의 채취가 느껴지는 침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수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부석이 되어 그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열쇠를 따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열쇠는 딱 2개. 나와 동호 씨만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호 씨다. 수지는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동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동호 씨 목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호 씨의 목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목에서 알 수 없는 진득한 검붉은 액체가 쉴 새 없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 감상하던 눈은 가느다란 힘줄에 간신히 매달려 동호의 입 주위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고 수진에게 감미로운 입맞춤을 해주던 입술은 어디로 갔는지 잇몸과 하얀 이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탐스럽던 검은 머리카락 대신 구불구불한 뇌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을 불러보려 하지만 성대가 반 이상 날아가 버려 쇳소리만이 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동호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질 듯 말듯 국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호는 침대에 앉아 수진에게 손짓을 해서 자기에게 안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주저없이 동호의 품으로 뛰어들어 얼굴을 묶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호 씨, 빨리 자야지. 내일 출근하지. 내가 내일 아침 맛있게 밥 해줄게. 이제 멀리 가지 마. 내가 안 보낼 거야. 우리에겐 곧 태어날 아기도 있잖아. 그렇게 망자와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